저희 오늘 30분부터 시작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조금 문제 있어가지고.
오늘 수업 시간에 사용하게 될 데이터는 미리 올려놨어요.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분부터 할게요.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데이터 다 받으셨죠? 오늘은 텍스트 마이닝을 조금 해보고요. 지난번에 텍스트 마이닝은 간단하게 하고 끝난 정도로 우리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은 감성 분석이랑 토픽 분석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회계 분석을 2개 더 돌려볼 예정이에요. 이게 딥러닝 분야가 넘어가기 전에 빅데이터에서는 사실 회계를 종류별로 많이 달아보는 게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침에 회기를 하는 것보다는 그냥 좀 새로운 거를 해야지 덜 지루하실 것 같아서 아침에 텍스트 마이닝을 해보고요. 오후에는 회기 분석을 돌려보고, 요거를 다 하고 나면은 오늘은 좀 실습 시간을 드릴게요. 텍스트 마이닝 하는 거도 실습해 보실 수 있게 시간을 드리고, 나머지 회기 분석들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좀 들여서 한 번씩은 돌려보실 수 있게 그런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텍스트 마이닝은 3가지로 진행이 될 건데요. 먼저 처음에는 감성 분석하고 토픽 모델링 뽑는 거. 일전에 제가 토픽 모델링을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 토픽 모델링 뽑는 거랑, 2번째는 감성 분석을 해서 해당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차트로 조금 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3번째는 토픽 분석한 다음에 LDA 토픽 모델링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 모델 돌려보는 것까지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요거를 하기 전에 내용을 조금 확인을 하고 가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에 감성 분석이랑 토픽 분석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씩 건드려 보고자 하고요. 사실 텍스트 마이닝 안에는 여러 가지 기법이 있고, 특히 요즘에는 자연어 처리에 너무 많은 관심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도해 보시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텍스트 마이닝 자체가 자연어 처리가 들어가 버리면은 또 생각보다 어려운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럼에도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중에도 감성이나 토픽 분석 한 번씩은 또 꼭 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나 도전해볼래 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 정도는 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거 이후에 만약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자연어 관련해서 LSTM이나 뭐 어텐션, 그리고 트랜스포머 모델 같은 거 찾아보셔서 실행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마 모델을 찾아서 돌려보면 성능이 처음에 좋게 나오지는 않을 건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데이터 모으고 모델 돌려서 결과치 나오는 요 한 플로 해보시는 것만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해보시고 나는 좀 텍스트 다루는 거 재밌는데, 혹은 나 자연 처리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뒤에 부분들을 충분히 서치해서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성 분류는 로지스틱 회계를 이용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런 가장 간단한 모델들이에요. 로지스틱 회계고 뭐 회계 분석이고 분류 분석이고 군집 분석이에요 했었잖아요. 결국은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또 얹어서 텍스트 분석이 되고, 여기다 뭐를 또 얹어서 딥러닝이 되고, 뭐를 또 얹어서 인공지능이 되고, 이런 식으로 기본이 되는 모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많이 해보시고 넘어가시면 이후에 그런 복잡한 모델들을 보셨을 때 여기 밑에 단에 로지스틱 회계는 내가 했던 거니까 요 정도는 이해할 수 있고, 그 위에 텍스트 마이닝도 내가 했던 거야, 거기까지는 괜찮아, 그럼 그 이후에 다른 학습이 어떤 게 있지라고 살펴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유의하셔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포인트 잡아서 코드를 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감성이랑 토픽 모델링에는 영화 리뷰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고요. 이거는 한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면은 영화 리뷰 데이터는 지금 원래 GitHub에서 다운로드가 되는 건데, 제가 리뷰 데이터는 전달을 드렸고요. 여기서는 특성 벡터화하는 내용, 그리고 감성 분석 모델을 구축화하는 내용 정도를
알아보고 지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텍스트 마이닝의 개념을 살짝 알아보면은요. 텍스트 마이닝 자체가 비정형 데이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중에 비정형 데이터고, 그런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이제 패턴을 찾아내는 분석 과정 혹은 분석 기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텍스트 마이닝 같은 경우는 결국 자연어 처리 혹은 정보 검색의 분야가 결합된 분석 기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 왜냐면 자연어 처리가 들어가지 않고는 텍스트 마이닝 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정보 검색이나 정보 처리하는 부분이 들어가지 않고는 텍스트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 정보 검색이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 마이닝 프로세스를 보시면 텍스트 전처리가 들어가고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면 이 텍스트 전처리 우리가 조금은 했었어요. 예를 들면 앞에 뭐 따옴표로 시작하는 거, 느낌표로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 지워주는 거 했었고, 뭐 공백대로 자르는 거 했었고, 형태소 분석 한번 돌려가지고, 그 명사들만 추출하는 것도 한번 했었거든요. 이런 식의 전처리가 필요하고요. 요 다음에 이제 텍스트 분석이 들어가는 건 특성 벡터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것도 살짝은 언급 드렸는데, 큰 도화지에 단어들을 산점도처럼 놓는데 그 중에 비슷한 단어 혹은 같이 출현하는 단어들이 가까운 곳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쉽게. 그런 특성 벡터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모델을 구축하고 학습 평가 프로세스를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은 모델을 돌려봐서 알겠지만 결국 전철이랑 벡터화까지 내가 잘하면 그 이후에 모델이 구축되는 거는 이미 구축된 모델을 사용하게 되고요. 학습도 물론 컴퓨터가 계산을 해주기 때문에 요 이후에는 조금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텍스트 전처리에는 토큰, 불용어 제거, 표지어 추출, 형태소 분석의 작업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토큰화는요. 그 단어들 자체를 암호화를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알아볼 수 있는 암호화를 시켜서 토큰화 시킨 아이들을 가지고 가까운 곳에 붙이거나 먼 곳에 떨리거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불용어 제거는 우리가 했어요. 스타버드 했던 거 기억나실까요? 뭐 더 이런 거 빼고 우리는 은는이가 이런 거 빼주고 그리고 나서 표제어를 추출하고 형태소 분석하는 것 등의 작업을 또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벡터화의 특성 추출하는 거에 있어서는요. 텍스트를 구성하는 단어 기반의 특성을 추출을 하고 이를 숫자형의 값인 벡터 값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거는 그 단어들의 특성을 추출하기 위해서 숫자 값의 벡터를 표현을 하고 얘네가 자주 붙어있는 애들은 가깝게 나타나게 해서 그 거리를 구하고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리를 구할 때는 어쨌든 숫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수치화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성 벡터화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보호랑 워드투백이 있는데 보호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는 그래도 아직도 기초를 배운다 할 때 무조건 배우게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호 같은 경우는 문서가 가지고 있는 단어에 대해서 순서를 무시하고 빈도만 고려하는 거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무슨 말이냐면 뉴스 기사 하나가 전체가 다 들어갔을 때 이 단어에 대한 순서보다는 빈도 혹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로 벡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자주 등장하는 애들이 가산점이 높게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를 만약에 검색을 했을 때 많이 나오는 거 뭐가 있을까요? 뭐 예방접종, 뭐 백신, 이런 식으로 비슷한 단어들이 더 높은 순위에 올라가겠죠. 워드투백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설명이 빠져는 있는데 보호보다는 워드투백을 조금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워드투백 같은 경우는 이 순서도 체크를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빈도만 가지고는 빈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장 하나를 보면 내 이 문장에서 순서가 가까운 애들일수록 더 가산점을 준대. 주면 안 돼요?
하면 이제 되죠? 잠시만요. 네, 그래서 순서도 고려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걔는 빈도가 많이 나오는 거 중요한 거 알겠는데 어쨌든 그래도 문장 내에서 혹은 그 문서 내에서 가까이 있는 단어들이 조금 더 서로 연관이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나온 기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트 기반의 벡터화랑 TF, IDF 기반의 벡터화가 있는데요. 요 두 가지는 요것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보시면은 그 단어의 숫자형 값을 할당한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벡터화 할 때. 그럼 카운트 기반은 단어의 숫자형 값을 할당해서 각 문서에서 해당 단어가 등장하는 횟수를 부여하는 벡터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횟수에 지금 더 많이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문서별 단어의 빈도를 정리하고 문서 단어 행렬을 구성을 할 때 단어 출현 빈도가 높을수록 중요한 단어로 다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얘는 문서에서 얼만큼 많이 이 단어가 나온 거에 따라서 그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모든 벡터화를 하는 것들은 우리가 다 코드를 치거나 하는 거는 아니에요. 어차피 사이클에서 해주기는 하지만 이게 빈도수만 가지고 중요수를 내는 건지, 그러니까 얘가 뭘 중요한지 정도는 알아두시고 넘어가셔야 되니까 빈도수가 중요한 건지, 뭐 가까이에 있는 단어가 중요한 건지, 혹은 이런 것들 외에도 뭐 유사 단어들이 중요한 건지, 유사 단어를 하나로 치는지 이런 것 등의 특징은 알고 넘어가시면 추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크게 어렵지 않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TF, ITF 같은 경우는 특정 문서에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해당 문서 단어 벡터의 가중치를 높인다라는 가정하에 시작하는 거고요. 모든 문서에 많이 나타나는 단어를 가정치를 낮추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여러 가지 문서를 놓고 볼 때 예를 들어서 뭔가 과학에 관련된 문서가 10개가 있는데 증명한다 해서 증명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10가지의 문서에 다 증명한다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증명한다라는 단어의 가중치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왜? 이 하나의 문서에 대한 특징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대신 이 하나의 문서에 어떤 다른 뭐 생물학적인 이런 생물학 이런 단어가 자주 언급됐는데 나머지 9개는 그게 많이 언급되지 않았다면 이 첫 번째 문서에서는 생물학이라는 단어의 가중치를 높여줘서 그게 이 문서의 주요 단어가 되게끔 해주는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만 들으면은 괜찮아. 근데 이제 수식이 막 섞이고 이러면서부터는 하기 싫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의 개념 혹은 컨셉을 자꾸 저는 알고 넘어가시면 좋겠는데 컨셉만 알고 넘어가셔도 처음에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진짜 크게 문제가 없고요. 이게 컨셉을 알고 넘어가면서 분석을 하니까 재미를 느껴서 조금 더 공부할 때는 본인 스스로가 조금 더 공부하는 거라서 그런 수식을 봐도 크게 거부감 느끼시지 않고, 물론 거부감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크게 거부감 느끼지 않고 그래, 요 정도는 내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어 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데 이게 처음부터 막 수식을 들이밀어버리면은 너무 아예 그냥 코드 하시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컨셉을 조금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감성 분석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은 긍부정 감성 분석을 많이 보실 것 같고, 뭐 뉴스나 잡지에서도 많이 결과치를 내서 보여주는 추세인데요. 텍스트 사용자의 의견이나 감성 그리고 태도를 분석하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텍스트 내에서 감성을 나타내는 단어를 뽑아내고요. 얘를 가지고 긍정이나 부정을 결정해서 아 이건 긍정적인 문장이다 혹은 이건 긍정적인 글이다 부정적인 문장이다 부정적인 글이다 라고 내뱉어 줄 수 있는 그런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감성 사전 기반의 감성 분석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기부터 감성 사전을 기반으로 하는 감성 분석이 지금까지도 사실은 이어오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감성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감성 사전에 들어간 애들을 기반으로 점수를 계산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감성 사전에는 긍정적인 단어 혹은 부정적인 단어가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긍부정을 계산하기 쉽겠죠. 근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약간 언어의 특이점이 있어서 그런 단어만으로 계산하는 건 사실 상당히 힘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왜 비아냥거릴 때 잘한다 이렇게 쓰잖아요. 참 잘하는 짓이다 이런 댓글 쓰잖아요. 근데 잘한다라는 거는 어쨌든 긍정적인 단어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계산할 때는 이 한 문장에 나오는 긍부정 단어들을 다 계산해서 어느 쪽에 더 높은지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참 잘하는 짓이다 라고 돼 있으면 참 잘하는 짓이다. 그럼 참이나 짓이다라는 게 우리의 지금 감수타전이 없으면 얘는 그냥 무조건 긍정 단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의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게 감성사전 단어가 없는 상태에서 하기는 너무 힘들고요. 간단하게 계산을 하려면은 어쨌든 감성사전을 이용하는 게 좋은 거고 플러스 최근에는 여기 지금 써있는 것처럼 최근에는 머신러닝 기반의 감성 분석이 늘어나서 굳이 감성사전을 따지지 않고도 하는 경우의 수가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어쨌든 감성사전 기반의 감성 분석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문제점은 가지고 있으나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거나 비속어나 은어를 쓰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워딩을 했을 때에는 감성사전을 사용하시면 조금 정확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감성사전도요. 약간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감성사전을 처음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대학생들한테 감성사전 뿌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 여기 보이는 단어들이 긍정인지 부정인지 체크해줘 라고 해서 많은 대학생들한테 얻은 내용을 결과로 얘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긍정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긍정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5점짜리 긍정 단어야. 얘는 4점짜리 긍정 단어 이런 식으로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처음에 많이 했었는데 요것도 이제 토픽 모델링은 문서를 구성하는 키워드들이 있으면 그 키워드를 기반으로 주제를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 더 여기 앞에보단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문서가 예를 들어서 토픽을 내가 10개를 뽑으면 토픽을 10개를 뽑고 이 토픽 10개의 전체 주제가 되는 것까지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똑똑한 아이라고 볼 수가 있고 토픽을 기준으로 문서를 클러스터링하는 분석이 있고 그리고 문서에서 다루는 토픽을 도출해서 동향을 파악하는 거 새로운 문서의 토픽을 예측하는 분석에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예전에는 토픽 모델링만 해도 논문이 될 정도로 이게 막 엄청났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 죽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하지만 플러스 추가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써있는 것처럼 동향 파악은 당연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동향 파악은 어떤 거였냐면 토픽 모델링을 이용해서 만약에 논문 주제가 어떤 식으로 동향이 바뀌고 있는지 왜냐면 고해마다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들은 따로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단어들이 토픽이 바뀌면은 모이는 단어, 중요 단어들이 바뀌면 이 단어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주제의 토픽 당연히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토픽을 하는 것도 있었고, 요즘에는 여기에 인공지능이 플러스 돼서 아예 요 앞에, 이 뒷단에 올 트렌드를 확인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계산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연구가 있냐면, 특허 관련된 연구를 보면은,
특허,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중요한 특허들이 있었는지 토픽 모델링을 막 뽑아요. 그래서 뭐 특허 단어들이 막 나오다가 얘를 인공지능에 집어넣으면 그래 그러면 요거 이후에 이제 핫하게 되는 거는 이런 기술이야 라고 토픽 그 인공지능이 뱉어내 줄 수 있게. 물론 이거는 엄청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그리고 검색 단어들도 데이터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기술들에 대한 단어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서 조금 더 정확한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요 토픽 모델링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얘를 이용해서 요 뒷단에 인공지능을 붙어버리면 추후에 트렌드 파악까지도 우리가 가능하다. 트렌드 예상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연구를 한번 봤었는데 그 트렌드 방금 말씀드린 특허 관련된 거 있잖아요. 특허도 상당수 높은 퍼센테이지로 얘가 트렌드를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뱉어내는 트렌드를 위주로 모 기업에서는 그 트렌드를 위주로 특허를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퍼센테이지가 높게 가져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 특허 관련된 토픽 모델링에서는 관련 기술이나 앞으로 좀 핫해질 것 같은 분야에 대한 그 토픽에 트래킹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얘네가 도출해주는 요 바로 뒷단 혹은 내년에 유행할 특허 관련 내용은 이거야. 뭐 기술은 이거야 했을 때 그 기술에다가 투자를 하거나 그 특허를 엄청 많이 내는 방향으로 대기업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요거는 뭐 LG 삼성 다 지금 요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게 되게 지금 간단한 모델링인데 어쨌든 이런 거에 요런 밑단에 뒤에 인공지능 기술들이 좀 붙으면 그런 것도 가능하구나라고 알아두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자연어 처리가 대세예요. 자연어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취업도 잘 되시고 자연어 처리가 대세. 이전에는 이미지 처리나 영상 처리가 사실은 짱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트렌드가 바뀐 지 좀 돼서 이제는 자연어 처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우세가 있고요. 요 뒷단에는 이제 네트워크 처리인데